러시아 같은 나라는 정치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죠. 애초에 바그너 그룹이 있었던 게 군부를 못 믿어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군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민주군대하고 독재국가가 싸울 때 독재국가에게 불리한 점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간의 협동, 특히 재병 협력이라든가 남부군과 북부군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한데 네. 푸틴 입장에서는 선택 카드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푸틴의 선택지는 뭐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얼른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임용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역사학자 이명한 박사님. 다른 유튜버에서 그냥 엄청 광팬이거든 내가. 네네네.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일단 푸틴과 프리고진 요 얘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박사님이 박사님 보실 때는 이 상황을 뭘로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나오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거. 그대로. 뭐 벨라루스랑 중재를 했다, 뭐 어쨌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적인 문제들, 뭐 정규군하고 갈등이 있었다, 뭐 이랬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던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현상적인 문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벨라루스에 있다 없다 뭐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은 실제 그런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이미 둘은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바그너 그룹 해체한다 집에 가라 하는 말 속에는 실제 명령 플러스 저 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거든요. 허공에 총 쏘는 거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벨라루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벨라루스에 만약에 프리고진이 갔다면 이건 절대로 협상을 믿고 간 건 아니죠. 뭐 안전보장 협상 이거는 다 의미 없는 말이고 정말로 벨라루스에 갔다면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었겠죠. 그 조건을 놓고 지금 또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지금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100%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벨라루스에서 기지 하나를 내줄 테니까 거기서 뭐 머물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하여튼 푸틴인 것 같습니다. 푸틴. 왜냐면 뭐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좀 더러운 일 다 도맡아서 해놨더니 나중에 뭐 보급도 잘하나 나중에는 뭐 우리 부대들을 죽이려고 뭐 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마음 상한 일들이 한 지난 5, 6개월 동안 쌓였으니까 뭐 그렇다고 쿠데타까지는 좀 오버긴 한 것 같지만 여튼 이제 그렇게 좀 들이받았단 말이죠. 그럼 푸틴이 장악을 확실히 러시아를 하고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가만뒀다는 거 자체가 본인 리더십이 얼마나 스크래치인데. 그러니까 이미 가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터진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 이미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나왔었고. 근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진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라는 건데 원래 이 PMC라는 게 이게 PMC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PMC가 생긴 것은 그 전쟁에서 그 일반 PMC가 하는 그러한 기능을 용병회사. 위해서 용병회사들 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푸틴의 사병 비슷하게 돼서 또 푸틴의 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시리아 전쟁도 있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게 되는데 항상 전쟁이 생기면 문제가 이제 군부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 모든 나라는 전쟁이 시작되면 정치가들의 고민이 심해져요. 우리 선조와 이순신 장군 얘기도 똑같지만 일단 적은 내쫓아야겠지만 또 내쫓고 나면 내 나라도 주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친위 세력이라고 용병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바그너 그룹이 유행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그너가 뭐 어떤 불만인지는 뭐 대략 뭐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들이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완전히 밟아서 앞으로 이 비슷한 애들 절대 나오지 않게 하든지. 원래 그게 푸틴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못해요 그걸? 전쟁이 원래 푸틴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이 뭐 일주일이었는지 열흘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쟁이 쉽게 끝났더라면 바그너는 후방 전방 관리하고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했으면 거기 주둔군 하면서 보안군 역할 같은 하는 게 이 바그너의 역할이었는데 네. 전투를 담당하게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전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30만 추가 동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병력을 훈련시켜서 투입하는 데는 사실 엄밀하게 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선을 누가 막아줘야 돼요. 네. 그럼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이 있고 뭔가 이 예비역이라든가 특수부대들 자기가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을 모아놓은 데는 바그너였어요. 그다음에 급하니까 죄수용병 이런 걸 투입했는데 이걸 정규군에 투입해서 희생시키는 것 같고 바그너 그룹에 투입해서 희생시키는 건 국가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명분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죄수부대나 징병해서 급거 투입해야 되는 애들은 바그너에 다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을 유지하는 동안에 국방 이제 정식 정규군을 키워서 로테이션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두었더라면 푸틴이 함부로 이게 제거도 못하겠지만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지도 못했고 없었죠. 네, 바흐무트 뭐 점령하긴 했지만 그 1년 이상 걸렸고 누가 봐도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업적을 자랑하기도 힘들게 됐고 네. 이제 정규군이 오고 바그너는 커졌으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확실해졌고 이렇게 되면 푸틴 그러니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쟁이 뭐 유리하게 끝났다. 지금 상태에 휴전이 됐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군 희생이 최대 3만, 5만, 8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팽당할 가능성. 팽당하는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었죠. 아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전선의 중요한 걸 담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견제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군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겨도 골치 아프고 지면은 군부나 푸틴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 하고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태가 터진 거라고. 아니 근데 이번에 제일 충격받았던 게 어떤 로스토프나두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크레물린 간다고 쭉 달렸잖아요. 1000km. 근데 20시간 빼기 그럼 뭐 그냥 탱커 몰고 그냥 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제한하고 오히려 러시아 국민을 인증샷 찍고 환호하고 이건 도대체 여기 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용병의 역사는 유럽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용병이 이기고 났을 때 이거 해체하는 법이 진짜 골치 아파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왜 용병들 막 도시에서 막 이겼다고 술 먹고 있어서 밤에 이제 군대가 덮쳐가지고 죽이고 뺏고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실제로 바그너 그룹 정도를 해체하려면 전방에서 최정예 2개 사단은 들어가야 될 텐데 전쟁할 수도 없고 무장 해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 병력은 전부 전방에 나가 있어요. 후방에 얘네들을 제거할 만한 병력이 없지는 않지만 얘들하고 상대해서 누를 만한 군대가 있지는 않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저기 바그너 그룹을 정규군으로 포섭한다 하면서 해체를 기대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물밑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바그너 내놔라. 근데 이게 틀어진 거겠죠. 이렇게 되니까 프리고진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뭐 간다라는 쿠데타 이 흉내를 내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뭔가 더 이상 협박할 만한 카드가 안 먹혔던 거죠. 반면에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후방에 군대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질주하게 됐을 때 이걸 막을 병력이 없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왔지만은 자기가 쿠데타에서 크레물린 접수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장기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방송을 했더니 그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할 수 있는 건 뭐 모스크바를 점령한다거나 장기전으로 가거나 러시아를 할양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분탕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들여보내서 모스크바 방위선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 시가 일부를 부순다거나 뭐 어디 국방부 건물을 친다거나 이것도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반역 아니에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목숨 내놓고 하는 그렇죠. 거지. 자기가 이제 실제로 네. 이게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도 않겠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프리고진이 한 500km만 올라가다가 그만두나 크렘린궁까지 점령해서 뭐 푸틴 목을 따거나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어차피 500km 얘가 우리한테 총 들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반역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상에서 러시아에서 없애버려야 될 존재가 된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뭐 협상 비슷하게 해서 끝낸 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폭하겠다는 사람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자폭할 테니까 네. 나는 죽더라도 당신도 피해를 본다. 그럼 피해보기 싫으면 내가 하는 요건을 그러니까 누가 더 피해보냐 하면 그럼요. 푸틴이 더 피해보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요. 피해 보죠 당연히 피해 보는데. 아 근데 왜 안 죽이냐고. 이제 그거에 이제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을 때 박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 벌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황에 변화를 주는 데는 정치적 요인과 군사적 요인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정치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전방 부대가 정치적 제약이라든가 이게 많이 작용하는 나라 아닙니까? 애초부터 바그너 그룹을 투입한 것부터가 정규군한테 모든 전쟁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얘들을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그너 그룹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바그너 그룹 한 2만 명, 뭐 적게는 뭐 더 적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군대가 빠졌다. 그것이 전력에 끼치는 요소가 얼마냐? 뭐 10%라고 할 수도 있고 5%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애초에 바그너 그룹이 있었던 게 군부를 못 믿어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설사 병력이 있다고 해도 그럼 모든 군부에다가 이걸 맡기겠냐는 거예요. 결국 제약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군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민주군대하고 독재국가가 싸울 때 독재국가에게 불리한 점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간의 협동, 특히 재병 협력이라든가 남부군과 북부군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당나라 군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약은 앞으로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뭐 러시아 편을 드시는 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편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라는 데 표를 던지는 분도 많으세요. 장기적으로 가면 또 러시아에 유리한 점도 많고 근데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가서 유리해지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군대의 훈련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어떤 테크닉, 전쟁터에서 1, 2년 있으면서 뭐 하여간 각계 전투 기술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만 전쟁에 못 이겨요. 결국 장기적으로 군대 힘이 세지려면 계속 연합작전 능력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대단위 처음에 들어갈 때 대대단위 전술단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대, 사단, 군단 뭐 집단군 단위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네. 이 협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군 전력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서 러시아가 세해질 수 있는 네. 유리해질 수 있는 중요한 요건 하나가 빠져버린 거죠. 그 말씀은 러시아가 전황상 이 이벤트로 해서 굉장히 지금도 뭐 사실은 그렇게 유리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훨씬 더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성장 가능성이 없어졌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고착화 내지는 뭐 이렇게 이제 밀릴 수 뭐 갑자기 있다는 확 들어가서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종전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거의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선에서 푸틴 입장에서도 어차피 개망한 상태인데 이게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그냥 추스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추스렸다간 또 푸틴 자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안 끝나는 요즘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한데 네. 푸틴 입장에서는 선택 카드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철수해야 되는데 손해가 아까워서 남다가 손해가 점점 더 커지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손절각인데 손절을 못 치는 예,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 지금. 그러다 보니 집 팔아야 되고 나중엔 집 팔아도 안 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푸틴의 거죠. 선택지는 뭐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이게 돈바스 좀 먹고 그냥
자 군사작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작전 종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군사작전을 종료시키려면 철수해야 돼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쨌든 한 달 후에 뭐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미국이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만약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면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철수했을 때 이미 희생자가 5만, 6만 뭐 이래요. 그럼 그 희생자를 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이걸 누가 책임지죠? 이건 프리고진한테도 못 뛰어넘깁니다. 돈바스에서 점령 형태상 종전이 됐다. 우리 한국처럼 돈바스 정전이 돼도 이 양쪽에 한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상당한 군대를 주둔시켜야 돼요. 근데 그 주둔시키는데 지금 전투병력은 전방에 다 있기 때문에 전투병력이 돌아서면 두 방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프리고진이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설사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이 쿠데타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군대를 지금 일선에 놓는 것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딜레마가 많은 영토가 조금이라도 훼손당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뭐 그것도 우크라이나도 못 받을 카드인 것 같고 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기세가 더 올랐죠. 이거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하기야 또 뭐 미국 입장에서 꽃놀이패일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지리하게 전쟁하면서 선거 때까지. 예, 그리고 네? 지금 일부러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뭐 한 달 전에 알았다, 3일 전에 알았다, 다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프리고진이 저렇게 할 거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나가 보면 알지만 정보의 세계라는 게 정보가 안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 뭐를 택하냐. 예, 그게 근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푸틴한테 안 왔거나 왔는데 신속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3일 전에 5일 전에 푸틴도 알았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태가 났을 때 난 알았는데 이렇게 대처했다 그러면 이건 더 치명적이에요. 그럼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몰랐다고 해도 상처는 있는 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충분히 사태에 대응책을 내릴 만한 시간 내에 정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의심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얘기를 뺐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도 암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 마피아들이 총 들고 국내에서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래 군대라는 게 암 시장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실제 러시아 암 시장이든 지금 무기도 막 돌아다니는데 네. 전쟁이 나게 되면은 결국 전쟁에 나가는 군수물자가 암 시장에 나오는 구조가 훨씬 양성화되는 건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바그너 그룹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 했겠냐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소위 러시아의 암 시장 쪽에 프리고진이나 바그너 그룹과의 연계가 굉장히 깊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푸틴이 프리고진을 지금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하면서 이유이면서 못 죽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벨라루스로 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벨라루스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벨라루스에 있다는 건 뭔가 약점을 주고 지금 서로 딜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했다, 약속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벨라루스에 있어도 너가 나를 못 죽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게 내일 약속이 어긴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물밑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암 시장이나 이런 그 사회 내부에 있는 그동안의 이런 비리 검은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많이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은 뭐 완전 탐나라고 묻는데만 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사실 비합리적인 이유라도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게 왜 사기가 올라가냐 하는데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사탕을 나눠줬다. 아니 나이 20살 40된 사람이 뭐 눈깔 사탕 먹고 사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전쟁터에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굉장히 당분간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전쟁의
뭔가 큰 흐름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띄는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금 한 번 이 푸틴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저희도 다 겪었지만 강력한 정권, 푸틴 별명이 스트롱맨이지만 네네네. 이 강력한 저 독재를 하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물방울이 안 올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올 때 훅 올라오는 건 저희도 과거에 겪었잖아요. 그렇죠. 차우체스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문제도 이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훅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이 말을 했던 건 당장 이렇게 된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하지만 예상외로 빨리 훅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이제 벽에 금이 갔구나, 금이 두 줄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여론은 러시아 여론은 확실히 좀 안 좋아진 거로 봐도 될까요? 그것까지야 뭐 제가 러시아 내부에 첩자가 없어서 제가 그냥 역사적 사실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크긴 클 거예요. 항상 독재 국가는 균열이 보일 때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죠. 아니 근데 지금 전쟁 1년 반 가까이 됐잖아요. 네. 1년 한 3, 4개월 네. 된 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사실 누구도 이게 1년 반 가는 전쟁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지금이야 뭐 늘상 전쟁에서 관심도 없어졌지만 그때 개전 초기에는 야, 저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막 동정하고 뭐 일주일 만에 끝난다 뭐 그런 얘기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반 가까이 된 시간대 봤더니 야, 러시아가 저렇게 종이 호랑인가? 뭐 러시아가 냉전 체제에서 뭐 미국하고 맞짱 뜨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하나를 저렇게 점령을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 그걸 떠나서 야, 이게 미국 위주의 이런 세계 질서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미국 질서의 세계 주도가 강화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 주도의 질서라는 게 물리적으로 뭘 하는 부분 플러스 어떤 세계 경제 부분, 어떤 세계 돌아가는 메커니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군사력에 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데도 있지만 아무리 미국이 군사력이 강해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군대로 통치할 수 있는 시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군사력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그동안 계속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요즘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얘기 나면 정규전에서 미국의 힘은 사실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야,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걸 간접 증명으로 아는 것이죠. 어차피 우크라이나를 대행해서 이렇게 미국의 무기체계 일부를 그렇죠. 시험해봤는데 어쨌든 세계 2위 사실 러시아가 세계 2위 자리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지금도 세계 2위 그렇죠. 맞아요. 네, 군사력으로. 예, 세계 2위 맞는데 세계 2위의 힘이 저 정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 하지만 왜 1등하고 2등 차이가 제일 크다.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도 그걸 보고 있을 거 보고 아니에요. 있죠. 저 만만치 않겠는데. 네, 정말 무서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미칠 영향 같은 게 있나요, 이번 사건이? 이번 사건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없는 거, 뭐 특별히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국민 정서, 국제 정서를 보는 눈은 늘 좀 피해자, 약자, 라는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식들이 좀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우리 작년에 위치구나. 12위잖아요. 근데 우리는 12위 마인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12위 마인드로 바뀌는 데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사실 방산 얘기도 좀 여쭤보고 뭐 이 무기체계에 관련된 얘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침 라이브 시간이라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제가 따로 박사님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갑자기 급하게 말아보니까 그러니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이, 별 말씀입니다. 이게 뭐 두서가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아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한 역사학자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